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진 측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진 측량 분야에서 이제 가장 핫한 UAB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진 측량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AB부터 살펴볼게요. UAB라는 단어 자체가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드론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드론이라고 지금은 아주 많이 상용화돼서 사용되는 단어죠. 드론. 무인 항공기. 근데 이 드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이 사진 측량 분야에서는 UAV라는 단어가 굉장히 통용돼서 사용이 되었어요. UAV가 무슨 뜻이냐면 Unmanned Aerial Vehicle의 약자, 앞자를 따서 UAV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언맨드, 사람이 없는 항공, 어, 체, 비행체를 얘기하겠죠. UAV라고 하고, 드론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작한 비행체를 얘기하고요. 드론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 근원은 벌이 윙윙거린다는 뜻에서 드론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이 UAB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하드웨어 부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크게 고정익과 회전익. 이건 날개 모양에 따라서 고정익, 회전익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 고정익과 회전익의 어떤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UAB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 조정 부분이에요. 이 드론을 조종하는 이렇게 생긴 조종기. 그리고 이렇게 조종기를 이용해서 이제 수동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앱 같은 걸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어느 지역을 어떻게 날겠다 하는 거를 미리 설정을 하는 그래서 그 설정대로 나는 자동 경로 비행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상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영상 처리 부분인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진을 이제 찍으면 이 사진들을 가지고 어떤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생산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영상 접합이나 삼각 측량 작업, 그리고 지상 기준점을 이용한 절대 표정 작업, 그리고 3차 모델 제작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이제 영상 처리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 처리를 거쳐서 만들어진 아웃풋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래서 뭐 제작된 정사 영상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뭐 가상 측량 시스템, 상표 측면 모델링, 각종 콘텐츠 제작에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UAB 시스템은 4개의 분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UAB의 장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은 정보의 최신성과 간편성이 있겠죠. 위성과 항공 영상과 연계한 특히 이제 고해상도의 최신 영상을 제공하는 게 장점이고요. 대상 지역에 대한 주기적 반복적 자료 수집이 가능해요. 예, 주기해상도 측면, 해상도 네 가지 중에 주기해상도 배웠었죠. 주기해상도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죠. UAB는 왜냐? 그냥 내가 원하는 시기에 뭐 날씨만 허락이 된다면 원하는 시기 아무 때나 나가서 원하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해상도 측면 그리고 반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긴급한 지역에 대한 신속한 3차원 영상 지도도 작성이 가능하겠죠. 다음은 이제 고해상도 영상이 취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고도. 공간 해상도는 이제 촬영 고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에서는 아무리 낮아도 한 500km 상공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센서가 아무리 고사양이고 잘 만들어져 있어도 얻을 수 있는 공간 해상도에는 한계가 있고, 항공기, 일반적인 유인 항공기도 날 수 있는 고도 제한이 있죠. 너무 낮게 못 날죠. 반면에 드론은 낮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3에서 5cm급, 센티미터급의 고해상도 영상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센서도 다양하게 탑재를 해서 광학 센서뿐만 아니라 열적외 센서, 멀티스펙트럴 센서 등등 하이퍼 센서까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상호융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는 인력 투입 최소화. 드론 날리는 것 자체는 혼자서도 가능하죠. 그 드론 날리는 것과 동시에 뭐 GNSS 측량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하면 뭐 한두 두세 명 정도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드론 날리는 건 이제 혼자서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상 DB와 연계한 정확도 향상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와 이제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UAV의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회전익이냐, 고정익이냐. 영어로 쓰면은 회전익은 로터리 윙스. 이게 회전이잖아요. 로테이션, 로터리. 그 회전하는 날개냐, 아니면은 픽스드 윙. 회전하지 않고 고정된 날개냐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회전익은 날개가 회전하는 항공기고요. 고정익은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예요. 그래서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애들, 어, 약간 헬리콥터랑 비슷하게 생겼죠? 헬리콥터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헬리콥터 프로펠러로 날 수 있는 회전익과 이 비행기처럼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익 드론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이 있고 회전익과 고정익의 장단점이 각각 있겠죠. 이러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분야의 UAV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 분야에 적합한 게 회전익 UAV냐 고정익 UAV냐를 구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회전익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회전익 이렇게 생기네. 회전익의 장점과 단점. 이거는 이제 고정익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회전익은 그 헬리콥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고정익은 비행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익과 고정익의 장단점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장단점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회전익의 장점부터 보면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이착륙이 가능하다. 헬리콥터가 그렇죠. 그냥 위로 수직으로 쭉 뜨잖아요. 헬리콥터 같은 게 이륙할 때, 그렇죠? 반면에 비행기는 이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긴 활주로를 달리면서 쭉 어느 정도 그렇게 가속하는 구간을 지나야 날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착륙을 할 때, 이착륙을 하기 위한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회전액의 또 다른 장점은 건물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요건 두 번째, 세 번째 연계가 있는데 물체에 근접시켜서 근접 촬영이나 비행이 가능한 점이 있다. 헬리콥터 같은 거는 이제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뭐 건물에 관심 있다고 하면은 이 건물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도 사용이 용이하고요. 또 물체에 근접시켜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센서, 즉 카메라의 어떤 각도를 틀어서 근접 촬영을 하거나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회전익의 고정익보다 일반적으로 더 무거워요. 전체적으로 드론 자체가. 그래서 무거운 만큼 요 밑에 있는 센서도 다양하게 또 중량감 있는 탑재체를 장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회전익의 단점은 뭘까요? 아까 이제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만큼 고정익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많은 부품들이 조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복잡하고 무겁다는 단점. 무겁다는 얘기는 이 배터리가 더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더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더
짧은 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한 게 회전익이에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아까처럼 건물이나 어떤 근접 촬영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을 촬영할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회전이요. 고정익에 비해 보다 좁은 지역을 촬영하는 데 적합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모양의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쭉 스캔하면서 촬영을 하기에 용이한 반면에 얘는 넓은 지역보다는 좁은 지역을 정밀하게 촬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짧은 배터리 수명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과. 그리고 얘가 더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을 때 고정익보다 데미지가 훨씬 크게 부담이 돼요. 또 사람이 밑에 있거나 하면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체 구조와 무게, 재질. 이게 회전익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반면에 고정익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냥 아까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고정익의 장점을 먼저 봐보면 자동 비행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어요. 회전익에 비해서. 그렇죠? 비행 경로만 쭉 입력을 해주면 그거대로 일정한 속도로 비행기가 쭉 날아가면 되니까 헬리콥터는 조금 이제 속도라든지 그 자동 비행이 조금 이것도 분명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고요. 회전익보다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바람에 대한 대처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좀 더 안정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더 덜 예민한 거죠.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는 이제 회전익용 드론 위주로 갖고 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은 거의 데이터 취득을 못해요. 기체들이 바람이 조금 부르면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그 흔들렸을 때 취득되는 영상의 퀄리티가 이제 많이 좋지 않아서 바람이 주로 안 부는 날 촬영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회전익보다 작은 용량의 배터리로 긴 비행시간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 오작동으로 인해 크래시가 일어날 경우에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적죠. 스티로폼 바디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에게 추락했을 때 좀 더 안전하다. 반면 단점은 이착륙 시에 좀 더 넓은 지역이 필요하고요. 호버링이 안 된다. 한 지역에 오래 멈춰 있을 수 없죠. 비행기가 그렇듯이. 그리고 다양한 탑재체의 장착이 다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비행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 탑재체에 다양한 센서, 이미 딱 이 센서들만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져서 제작이 된 경우가 많고요. 각도 조절 또한 상대적으로 그 회전익에 비해서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항공사진과 UAV를 비교해 봤을 때 장점을 보면 아무래도 공간 해상도가 가장 높겠죠? 가장 좋은 장점이겠죠? 왜냐하면 낮은 고도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진에 들어가는 카메라보다는 품질이 안 좋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촬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신성. 그쵸? 아까 이거는 주기해상도 측면에서 내가 원하는 날 그냥 촬영을 하면 되고 그런 최신성이나 주기해상도 측면에서는 동일 지역에서 여러 번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 촬영이나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변화 탐지, 변화 모니터링에도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영상 하나 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드론, UAV의 장점,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은 동영상입니다. From mining to construction, topographical surveying is essential for getting the job right. The rise of drone technology is changing the way surveying is done, making it accessible to a wide range of industries. Drones offer enormous opportunities for surveyors and GIS professionals. With the help of drones, it is possible to carry out surveys and process and deliver surveying data in a timely, accurate, and safe way. Using drones for surveying and mapping has many advantages. Time saving.
Traditional surveys can take days, if not weeks. With the power of drones, a survey can be completed in hours, and the collected data and imagery can be processed on the same day. This means that you spend less time in gathering data and taking the right decisions. Cost effective. The acquisition and operating cost of a drone survey is much lower than that of surveys through satellites and manned aircraft. The 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site and personnel are also low, and the daily maintenance is simple. These factors eventually reduce the cost of data acquisition. Accessibility. With the help of drones, you can easily survey those areas that are otherwise difficult or even impossible to access. For cliffs, rugged terrain, and other areas where conventional surveying is challenging and time-consuming, drones offer a great advantage. Accuracy. Some of the most important parameters of surveying are spatial resolution and low-altitude multi-angle shooting. The spatial resolution can reach decimeters or even centimeters and can be used to construct accurate digital models and 3D landscape maps. Safety. Land surveying can be a risky job. Drones eliminate the need for surveyors to explore unknown terrain and can be helpful in avoiding high-risk places such as railway lines and rocky terrains. 네, 우리 연구실 또 우리 학과에도 드론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최근에 산 것까지 한 4대 보유하고 있고요. 센서도 다양하게 탑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인스파이어 2라는 어떤 DJI사의 드론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광학, 쉽게 생각하면 RGB 일반 카메라를 달 수 있는 그런 드론인데, 여기에 저희가 조금 개조를 해서 열적의 영상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개조를 한 그런 드론 형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의도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센서 2개를 탑재해서 이 데이터, 열과 관련된 정보와 그냥 일반 우리 눈으로 보는 광학 밴드와 관련된 정보를 같이 활용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금 드론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 경로를 정한 다음에 이 특정 지역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었죠. 이 지그재그로 하는 이유가 중첩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중첩도를 높게 한다는 얘기는 중첩된 지역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었죠. 일단은 광학 영상과 열적의 영상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다른지. 광학 영상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메라를 하늘에서 찍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딘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우리 학교 8호관이에요. 제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죠. 지금 1학년 학생들은 비대면 때문에 아마 8호관에 한 번도 아직까지 못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이제 8호관이고 여기가 7호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찍은 영상이고요. 요거는 열적의 영상인데 어디 같아요, 이거는? 네, 동일한 지역이에요. 동일한 8호관 지역이에요. 근데 전혀 우리가 생각한 거랑 광학 영상이랑 많이 다르게 보이죠? 보면은 이렇게 밝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어둡게 나오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무 같죠? 나무들이 일반 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이런 지역보다는 좀 밝은 가스를 띄는 것을 통해서 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광학 영상, 열적의 영상 앞에서 보여준 거는 그냥 영상 한 장 한 장이에요. 드론으로 뭐 예를 들어 1초에 한 장씩 드론이 움직이면서 1초에 한 장씩 찍어라. 그러면 1초마다 한 장씩 한 장씩 사진을 찍게 되고요. 그렇게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를 붙여서
이러한 정사 영상, 영어로는 오소 포토 또는 오소 이미지, 오소 모자익, 뭐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정사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정사 영상이라는 건 뭐냐? 지도처럼 어떤 기복변이 같은 어떤 지형적인 왜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측량을 했을 때의 뭐 거리라든지 각도와 동일하게 그 사진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오차들을 제거한 지도와 동일한 스케일을 갖는 그런 영상을 오쏘포토, 오쏘이미지, 오쏘모자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학 영상,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그 RGB 사진기로 만든 광학 영상 광학 영상으로 이용한 정사 영상이 왼쪽 그림이고요. 이 오른쪽부터 볼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동일 지역인데 이거는 열조개 온도 데이터, 온도 사진들로 만든 정사 영상이에요. 보면은 높은 온도일수록 이제 밝게 표현이 되고 낮은 온도일수록 어둡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DEM이라는 거 오늘 자세히 배우겠지만 DEM이라는 거는 높이 정보, 즉 3차원 정보를 표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동일한 지역, 이 지역에 대한 높이 정보, 이 지역 왼쪽은 이제 화소값 정보가 되잖아요. 각각 R, G, B 밴드에서 어떤 밝기값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동일한 그런 영상을 얻은 게 광학 정사 영상이라면 이 DEM,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는 것은 이 지역을 높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즉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은 빨간색으로 낮은 지역 보면 이제 물 쪽인 것 같아요. 물 쪽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하게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비닐하우스 부분 그리고 좀 나무같이 좀 식생들이 자라 있는 부분은 빨간색, 즉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고도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UAB 중첩 영상, 입체 사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입체 사진 혹은 중첩 사진을 가지고 가운데과 같은 높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정보. 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거는 드론이나 드론의 활용과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 제가 좀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드론 센서 중에서 광학 영상이랑 열적외 센서를 같이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가 자료를 찾다가 뭐 드론을 활용한 건 아니지만 좀 재밌는 좀 관련 과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근데 뭐 이제 이게 제가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걸 전부 다 보진 않을 거고 특정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얘기할 만한 거를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많이 보는 학생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상은 뭐냐면 그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열적의 감지기, 열지역의 센서를 이 사람이 사서 리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더운데 음료수 하나 꺼내봐라. 여기 있습니다. 금방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왜 안 시원하지? 30.3도? 14도? 장유유서 모르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평소에 갖고 싶었던 스마트폰 열 감지기 플리어 원 프로를 샀어요. 와, 이 제품은 아마 1년 전부터 구입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열 감지기에 대한 가격이 꽤 높았고 무엇보다 얘가 마이크로 5핀, USB 타입C, 라이트닝 3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아이폰용은 항상 볼 때마다 재고가 있는데 USB 타입C는 볼 때마다 재고가 없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제품들은 사실 많이 구입하는 제품도 아니고 플리어 코리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수입사 차원에서 많이 갖고 오는 제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다가 재고가 있을 때는 또 가격이 비싸서 좀 참을까 싶다가 또 재고가 없으면
이 마음 먹었을 때 사야 되는데 이것을 거의 한 1년 정도 반복하다가 술 먹고 질렀습니다. 제가 구입한 건 USB Type-C형 모델이고 요즘에는 제가 아이폰보다는 갤럭시를 더 주로 쓰기 때문에 아이패드도 USB Type-C를 쓰고 있고 아이폰도 USB Type-C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범용성이 좋은 Type-C용으로 구입했어요. 그럼 이 제품을 왜 구입했냐? 이전에 언박싱한 루나로 노트북에 대한 성능편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때 열도 제대로 체크를 하고 싶어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한 거예요. 원래 제가 요게 한 비싸야 만원, 2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데 레이저로 열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Nuclear launch detected. 34.3도 이렇게 이제 가성비가 좋은 열 측정기가 있지만 이렇게 측정하다 보면 위치에 따라서 또 옆으로 이동할 때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트북 리뷰를 위해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봤을 때 뉴클리어 런치 데이트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약간 세대 차이 나나? 저는 이제 학부 때, 대학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스타 원을 아주 많이 했어서 친숙한 건데 뭐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플리어사는 아주 이러한 열적의 센서를 잘 만들고 보급하는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플리어사에서 핸드폰에 꽂아서 쓸 수 있는 열 감지기가 있어서 이거를 구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한 이쯤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간단히 스튜디오에 있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여기 하나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이고 하나가 일반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성해서 네, 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카메라가 두 개 있죠. 하나는 일반 카메라, 하나는 열화상 카메라. 그쵸? 제가 드론으로 한 거랑 뭐 구조적으로는 똑같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여기 자막을 보면 이 두 개를 합성을 해서 이제 온도와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해주겠다. 해주는 센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영상 두 개를 합성을 했다는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 중에 생각나는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영상, 카메라 두 개를 합성했다. 네. 영상 융합. 기억나나요, 여러분? 영상 융합이라는 개념과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봐볼게요. 이제 만드는 방식인데 이렇게 끼우면 전원을 켜면 켜졌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이제 보면서 열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모니터부터 보면 위쪽은 시원한데 밑에 컨트롤러가 있는 부위는 온도가 지금 높으면 한 44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 온도가 한 30도,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이제 요 PC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와, 확실히 이 화면을 봤을 때 흡입구와 배기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두 영상을 합성한 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공간 해상도가 좋은 그냥 RGB, 카메라는 이 영상에서 이제 요 컴퓨터의 엣지 부분,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선들 보이죠?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공간 해상도가 좋은 광학 카메라는 이런 선들을 표현해 줌으로써 실제 물체가 어느 위치, 어디를 지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라색 계통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표현하는 걸 알 수 있고, 노란색과 흰색으로 갈수록 더 높은 온도를 나타내 주는 걸 알 수 있죠. 보면은 이 영상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스케일 바가 있잖아요. 맨 오른쪽. 24.8이 이 화면에서 보이는 가장 낮은 온도가 되고 36.7이 이 화면에서 보이는 가장 높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는 이제 공간 해상도가 조금 더 열적외 카메라 공간 해상도가 좀 더 작아서 안 좋아서 이 경계 부분은 아까 말한 광학 카메라로 표시를 하고 이 안에 색깔로 온도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 융합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배우기로는 공간 해상도가 좋은 분광 해상도가 안 좋지만 공간 해상도가 좋은 고해상도 영상과 공간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분광 해상도가 좋은 다중분광 영상을 결합을 해서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는 다중분광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뭐 영상 융합이라는 게 항상 그 둘을 결합하는 것만이 영상 융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즉 온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는 두 영상을 결합을 해서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 또한 영상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어떤 센서 두 개, 카메라 두 개를 결합한 형태가 지금 플리어사의 그 모델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6분. 네, 단점을 얘기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점이라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 온도 측정되는 것은 약간 옆으로 치우친 정도? 이게 보정 버튼을 눌러도 살짝 옆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미지에서 IR 모드로 하게 되면 이때는 그나마 조금 보기 편한데 이거는 일반 사진. 이게 이 두 개의 위치가 달라서 합성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알고 보니까 카메라 정렬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위치를 조금 보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똑같게 되진 않는데 어느 정도 보정해서 사용법을 점점 더 익혀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고 네, 마지막 부분이 이제 두 영상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딱 원하는 부분을 하기가 어렵네요. 보면은 그 두 영상을 융합을 했는데 위치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 두 영상이 그 광학 영상과 RGB 영상과 열조개 영상이 정확하게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서 딱 위치하는 여기 보면은 실제 이 그 캔과 이 캔에 해당되는 온도가 정확하게 이 경계 안에 저 부분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두 영상이 정확하게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융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알고리즘, 1학년 1학기 수업을 잘 들었던 학생들 중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위치 오차를 보정하는 걸 우리 뭐라고 했죠? 기하 보정, 기억나나요? 영어로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인데, 즉 두 영상 간에 존재하는 위치 오차를 보정을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기하 보정, 영상 등록 이런 단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해야 이게 좀 더 이제 고품질의 센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뭐 카메라 위치를 조금 보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튜버가, 이섭 유튜버가 이거를 조절해도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두 영상 간의 공간적인 일치성을 얼마나 잘 이제 융합을 시키는지도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사진 측량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 측량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촬영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촬영 방향에 따라서는 크게 세 가지 사진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직 사진, 하나는 경사 사진, 하나는 수평 사진입니다. 이미 이름으로 대충 여러분들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같이 봐보면 수직 사진, vertical photo라는 거는 정의가 광축이 연직선과 일치하도록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정의가 더 어렵죠. 광축이라는 게 뭐냐? 굳이 쓰자면 카메라의 중심축을 광축이라고 해요. 또는 이제 렌즈의 회전 중심축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연직선이라는 건 아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연직선이라는 거는 중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직선이다. 즉 카메라 중심과 중력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촬영한 사진이다. 그래서 경사각이 3도. 뭐 이건 이제 오차가 이제 3도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완벽하게 90도로 이렇게 쭉 0도로 수직 사진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3도 내에 아주 작은 각도 정도는 전부 다 수직 사진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경사사진, 영어로는 이제 오블릭 포토라고 하는데, 광축이 연직선과 일치가 아닌 경사지도록 촬영한 사진, 즉 경사각이 3도 이상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경사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각도를 경사지도록 촬영하느냐에 따라 고각도 경사사진과 저각도 경사사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고각도 경사사진은 지평선이 사진에 포함이 된 거고, 저각도는 지평선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평 사진인 거는 주로 지상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광축이 수평선과 거의 일치하도록 촬영한 것. 즉 수평 사진이라는 건 그냥 지상에서 주로 촬영한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수평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심 있는 지상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UAV나 항공 사진에서는 수평 사진을 찍지 않고요. 대부분이 지상에서 수평선과 거의 일치하도록 촬영한 것을 수평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좀 봐보면은 훨씬 이해가 되겠죠? 수직 사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카메라 중심축과 연직선이 일치하도록, 즉 하늘에서 밑을 90도 방향으로 쭉 내려봐서 찍는 것을 말하고요. 경사 사진 중에서 이제 고각도, 고경사, 고경사 사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평선이 보여서 하늘까지 나오도록 하는 것을 고각도 경사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수직 사진은 동일하고 경사 사진, 요번에는 이제 저각도겠네요. 수평선이 안 보이죠? 수직 사진과 경사 사진을 이제 그림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심플하게 표현을 한 건데, 광축이라는 게 아까 카메라 중심축이라고 했죠? 카메라 중심축, 여기가 가운데를 일반적으로 카메라 렌즈라고 보고, 이 렌즈와 여기 사이를 이제 F,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이 광축과 그 연직선이 일치하도록 하는 사진을 이제 수직 사진이라고 하고, 경사 사진은 여기 이제 경사가 틀어진 거죠. 이렇게 세타만큼 틀어진 것을 이제 경사. 수평선이 안 보이는 거는 저경사, 수평선이 보이는 것은 고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 사진과 저경사, 고경사에 따라서 실제 보이는 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곡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요 화각이라는 개념이에요. 화각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써 있죠.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나올 텐데, field of view. 아마 기억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줄여서는 FOV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화각에 따른 분류를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ngle of view라고도 하고요. 아까 말한 field of view라고도 하고요. 이제 화각이라는 게 뭐냐? 요 각도, 요 세타를 다 화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화각을 정리를 하자면 결정된 사진 크기 내에서 촬영 가능한 범위 혹은 각도,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화각이라고 하고, 뭐 피사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피사각, 시야각, 촬영각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있죠. 화각, 피사각, 시야각, 촬영각 다 동일하게 필드 오브 뷰를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각이 따라서 뭐 협각 카메라냐, 보통 카메라냐, 광각 카메라냐, 초광각 카메라냐 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고, 뭐 협각이면은 이 화각 필드 오브 뷰가 50도가 보다 작은 것, 보통은 50도에서 60도, 광각은 90도, 초광각은 이제 120도가 넘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그 화각에 따른 카메라 이름이 붙여지고 있고요. 사실 요 초점거리 이렇게 있는 숫자들은, 사진의 크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워낙 다양한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초점거리도 카메라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또 스펙에 따라서 이 초점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렌즈의 화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초점거리는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즉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초점거리라는 게 뭐냐? 아까 F로 표현을 했죠. 이 초점거리는 렌즈에서 센서까지의 거리를 이 초점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여기가 렌즈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 각도, 요 거리를 여기를 이제 초점 거리 F라고 하고요. 요 각도를 FOV라고 하죠. 그래서 이 F와 초점거리 F와 FOV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보통 카메라라고 하고 이제 요거는 협각이라고 해볼게요. 협각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세타는 아까보다 작아지죠. 세타는 작아지지만 초점거리 F는 길어지겠죠. 협각. 요건 보통 카메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광각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광각. FOV를 크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세타 FOV가 큰데 요 F 길이는 짧아지죠. 즉, 딱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왜냐면 카메라가 워낙 성능이 발달이 돼서 화각도 넓고 초점거리도 짧은 것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숫자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렌즈 화각이 커지면은 필드 오브 뷰와 초점거리는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넓은 범위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광각이라는 거는 보다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거죠.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런 어떤 그 스케일, 축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해상도.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촬영한다는 얘기는 해상도가 조금 공간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촬영한다. 망원경 같은 거, 달을 볼 수 있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공간 해상도는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좁죠. 달의 아주 일부밖에 못 보죠. 그런 것처럼 이 렌즈의 화각과 초점거리는 반비례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좀 사용 목적도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협각 같은 경우에는 공간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축적이 가능한 반면에 초광각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를 볼 수는 있지만 초점거리가 짧아져서 상대적으로 소축적 도화에 적합하다. 이러한 어떤 반비례 관계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